자,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이슈가 뭐 불거져 있는 상태이고,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걱정하고 우려하고 시장에 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고 짧게 말씀드리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윤정두의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냥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돼. 이스라엘의 지금 일요일 날 기준에 실시간 흐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0.49%의 강세로, 사상 최대치 신고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할 그런 내용들은 솔직히 아니다. 그래서 진짜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난 제대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든, 아니면 유튜브에서 직접 윤정도를 검색하시든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또 이란 관련해서의 영상, 작년 10월 말 KBS 머니올라 방송 나갔을 때 영상하고, 그리고 10월 3일 날 진행해드렸던 1시간 30분 동안의 영상, 그거 보시면 아주 시원하게 설명드렸어요. 그때는 뭐 위험하다 하고 지금 괜찮다 이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 제한적이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 그 덕분에 큰 수익 잘 잡아가고 있고, 우리는 요 기회에 여러분들이 조금 아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종목군, 그 종목군을 잡아서 수익을 가져가셔야죠. 지금 10월 24일자 기준에 보시면 이렇게 KB금융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10월 24일자에 이미, 그죠?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 9월 26일 날 또 포착됐습니다라고. 주력주로 올해 3월과 주력주로 올해 6월에 KB금융을 넣어놨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요 흐름에서 금요일 날 또 추가적인 또 슈팅 범위들 나타내주고, 그렇게 돼서 31.52%까지 수익률이 확장이 됐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중요시 놓고 해석을 하십시오. 만에 하나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KB 금융이 흔들려 준다라고 한다면 아이 땡큐하죠. 편입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조금 전에 교육해드린 것처럼 KB 금융 10만 원을 넘겼는데 58,400원 문자 나간 거 보셨죠? 문자 이렇게 나가요. 대박이죠? 이렇게 자랑만 하는 친구들 옆에도 가지 마시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렇게 대응한다, 대처한다라고 분명히 올려드렸고,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고, 주력주로 갖고 있잖아요. 그죠? 6개의 주력주로, 2,400개에서 6개의 주력주 내에 방산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KB금융도 주력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10%씩, 진입을 하고 들어가 있었고, 이 KB금융이 올해 100% 따블이 났어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도 매수지. 그냥 매수야? 강력한 매수지. 강력한 매수. 마찬가지로 3월 달에도 올해 3월입니다. 올해. 강한 매수예요. 이런 강한 매수의 이유에 대해서 뭐 뒷부분에 설명을 하겠죠. 당연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금융지주사를 지금 왜 사야 되느냐의 기준에 그냥 뭐 단순하게 뭐 금융지주사는 주주환원 정책을 많이 하니까 아니야.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이제 뭐 미국 내에서도 금융지주사에 대한 실적, 그 실적에 따른 긍정적인 수급, 그렇게 되면서 슈팅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주주환원 정책, 우리나라의 밸류 프로그램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는 기준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또 특히 미국의 우리나라 금리 정책은 뭐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글로벌 시장의 이제 금리 정책, 특히 미국 쪽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 금리를 낮추게 되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될 수 있는 쪽이 성장주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성장주. 그리고 성장주 이외에는 프리미엄이 높게 붙어 있는 성장주. 그러니까 IT, 바이오, 뭐 바이오는 금리 낮추면 뭐 대박이라는데 뭐 쓸데없는 그런 얘기 오늘 제대로 KB금융에 설명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그리고 금융 지주사들의 경우가 당연히 금리를 낮추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정해서 놓고 보는 거는 당분간은 금리를 급격히 낮출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저는 제 해석입니다. 제 해석. 그러한 근거가 이제 뭐 최근에 채권 가격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지표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금리를 급격히 낮출 이유나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분이라는 거는 낮춰야 되는데 못 낮추는, 그러니까 낮춰야 되는데 낮출 내용? 근데 낮춰야 되는데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어 하나하나, 어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저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영역이라고 그 자체를 설정하지는 않아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영역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지금. 그잖아요. 지표가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데 어떻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영역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기준에. 저는 제가 생각할 땐 전혀 아니다. 하나씩 뭐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KB금융 같은 경우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의 기준을 가지고 왔었고, 그리고 뭐 충분히 저러한 KB금융의 슈팅은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일시적인 오버슈팅이거나 그렇지 않다. 또 실적이 뭐 일시적으로 좋아서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이제 뭐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자, KB금융 보시면은 금융지주사이고, 이쪽을 뭐 펀더멘탈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뭐 저평가에 뭐 실적이 좋아요, 뭐 영업이 이런 개념으로 볼 수는 없어요. 이자 수익을 봐야 되고 정책을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금리 정책을 놓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지느냐, 또 실질 금리를 올려서 금융지주사들, 금융사들의 마진이 좀 개선될 수 있느냐. 근데 그 마진 개선폭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마진 그 개선폭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보시면은 영업이익 그리고 이제 이자 수익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크게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대 마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라는 자체가 이제 예금과 대출의 차이, 그죠? 대출 금리가 더 비싸니까 예금 금리보다는. 그래서 대출을 하게 됨으로써 예금에 대한 이자 주는 부분을 상세하고도 남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기본적이나 기술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애매모호할 정도로 이제 정책에 굉장한 영향을 받는데, 예대 마진이라는 게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굉장히 급격히 상향이 되거나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굉장히 급격히 하향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잖아요. 금리를 낮추면 그럼 은행들 다 파산하라는 거야? 또 금리를 놓치면 뭐 은행들 막 배 찌워주려고 막 그냥 막 예대 마진이 그 호가가 벌어져가지고 스프레드가 벌어져가지고 대출을 해야 되는 쪽, 뭐 일반 대출도 있습니다만 기업 대출 같은 경우에 뭐 기업들 뭐 파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이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예대 마진의 증가 때문에 뭐 실적 개선되는 거는 사실상 제한적인 범위, 그것도 큰 역할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뭐 금융지주사가 엄청난 슈팅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 가치 부분은 항상 언제 사도 금융지주사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펀더멘탈을 갖고 있죠, 사실상.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과연 이제 그 심리, 수급 둘 다
형성이 돼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느냐. 요거는 기술적인 부분에 거래 대금이 왕창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흐름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금융 지주사 자체가 무겁고 비이성적인 슈팅이 나오면서 막 뺑뺑이 돌리는 종목도 아니고, 결국은 메이저들의 누적적인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움직임이 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가장 정상적인 흐름은 사실상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그러면 제약바이오 떨어져 나가고 방산 떨어져 나가고 HD 현대일렉 떨어져 나갑니다. 걔네들 실적 좋다는데,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건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기준의 저평가냐,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의 저평가냐의 기준에서는 성장주들 상당 부분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볼린저 밴드, 그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수급이 유입되면서 슈팅이 나오느냐, 이걸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교과서적인, 정상적인이라기보다는 교과서적인 그 증권 분석의 기준에 또 정상적인 흐름은 저평가인 상태의 종목에 기술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여기서의 수급은 거래 대금이 아닌 메이저들의 순매수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이닉스가 저평가죠.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도 굉장한 저평가예요. PER이 5배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PER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10배 이상, 15배, 20배가 있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게 글로벌 시장의 PER이고, 당장의 TSMC나 이런 쪽의 엔비디아의 PER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나라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해도 그렇게 저평가잖아요. 굉장한 저평가죠. 거기에 수급도 굉장히 들어와 있습니다. 거래대금 엄청나게 터뜨리면서 지금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 기준에 고점에서부터 40% 밀렸다가, 그죠? 고점에서부터 40% 밀렸다가 저점에서부터 41% 돌린 이 흐름이 차트에서 간단히 보고 오면은 수급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으로 저평가인 상태의 종목군들의 흐름, 그 흐름이 하이닉스 기준에서도 슈팅이 계속 나왔잖아요.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볼까요? 저기 멀리서부터 22년도 10월 그리고 22년도 9월 말 10월이 저점이에요. 사실은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근데 수급이 꼬여지면서 얘는 저점이 한번 낮아진 거예요. 이렇게. 수급이 꼬여지면서 글로벌 시장의 저점보다 한 템포 더 낮아지는.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볼까요? 우리나라 지수에서도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기준에, 요 선 차트는 이제 종가선 차트입니다. 요 기준에서부터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오면서 주가의 흐름도 탄력을 받고 일시적으로 눌렸지만은, 이때가 이제 작년 알파벳의 마이너스 9%의 급락, 그 내용 때문에 동반적인 흐름이 잠시 나왔다가, 그리고 수급 유입되면서 슈팅입니다. 그죠? 그래서 작년 5월 기준에 요때부터 해서 이게 이제 엔비디아 슈팅 나올 때예요. 엔비디아가 1조 달러 넘길 때, 작년 5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슈팅 나올 때의 기준. 실질적인 고점은 여기라고 잡고. 수급이 제한적에 보이지만 굉장히 꽤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 유통 물량이 없어요. 대주주가 33%대 수준,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현재 54%대 수준, 87% 이상이 대주주와 외국인입니다. 그럼 기간지분 빼고 나면 유통 물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물량에서도 슈팅이 나온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수급이 나오니까, 이게 몇 퍼센트냐면 3% 나온 거예요. 3% 매도하니까 주가가 40% 밀려버립니다. 3%에 40%. 과도하죠. 아니 53%, 54%가 지금 외국인들이 갖고 있어요. 3%씩 팔고 나가면 그러면 이제 100원까지 빠진다는 얘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과도한 범위에서 다시 1.3%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점 대비 41%씩 들어올리지. 저점 대비. 그러니까 수급 논리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평가인 상태의 종목에 거래대금이 유한양행처럼 2조 5천억씩 터지진 않았지만, 꼬여질 때의 고점에서
꼬여질 때 저런 수급, 3%의 저런 수급, 매도. 그러고 나서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서의 흐름. 그죠? 삼성전자는 저평가인데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로 밀려 있는데 수급이 아직 개선되지 못했어. 개선될 수 있느냐? 무조건 개선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죠?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처럼 똑같이 흐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현대차도요.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죠. 지금 영업이익이 15조예요. 순이익이 10조가 넘어. 근데 시가총액이 2억 900만 주짜리 22만 원이니까 얼마? 45조. 순이익이 10조가 넘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저평가죠. 저평가인데 지금 못 움직이잖아. 그죠? 수급이 정체 상태에서 그래요. 수급이 유입될 때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밑에 빨간 색깔 선이 개인들 누적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의 종목이 현대차 1위가 실질적인. 지금 이제 기관이 소폭 매도해서 쌍끌이 순매수 1위가 이제 KB금융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가 지극히 정상적인 저평가 종목이란 말이에요. 성장주가 아닌 방금 보신 삼성전자, 하이닉스, KB금융처럼 지극히 저평가. 그럼 기술적인 부분에 지극히 저평가의 종목 극대형주의 경우는 거래가 상상을 초월하면서 슈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수급이라는 범위의 두 가지 수급. 하나는 메이저의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꼭 쌍끌이가 아니더라도 수급이 유입돼야 된다 그랬죠. 고수급 하나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어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의 수급. 작년에 2차 전지 매집은 없는데 슈팅이 나오는 과정에 거래대금이 터져서 움직인 거. 그 다음에 올해 기준에 유한양행 하루 거래대금 2조 5천억씩 터지면서 매집은 없는데 위로 슈팅을 주는 흐름. 근데 지금 극대형주의 펀더멘털이 있는 쪽은 1번, 2번, 1번이다. 메이저의 수급이 있어야 된다. 있느냐? 있다. 그러면 그 메이저의 수급이 있어야 되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심리라고 얘기해요.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올 만큼 혹은 나갈 만큼의 명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이슈 범위들. 흔히 얘기하는 호재, 악재. 그것을 모멘텀으로 수급이 나가고 들어갑니다. 그럼 KB금융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당연히 금융지주사들은 이제 기본적인 펀드멘탈을 가지고 있고 지금 당장의 기준도 저평가로 인식을 잡을 수 있고 거기에 수급까지 유입돼 있고 어느 정도 유입돼 있냐면은 작년 3분기부터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23년 7월 3일 이후에 우리나라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 4위. 어마어마하죠. 이 명분은 뭐냐가 중요한 거야. 이제 명분을 얘기할 거예요. 명분을. 실적이 좋아요. 주주하는 정책을 많이 하는데 그건 항상 있었던 얘기야. 항상 형성돼 있던 거지. 아니, 금융지주사가 실적이 안 좋은 적이 있어? 적자인 적이 있어? 없어. 올해 들어서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1위입니다.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 1위. 4%대의 매집. 3억 9,300만 주인가 그럴 거예요. 주식수가. 1,500만 주 매수했으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인 위주였다면 현대로템이 쌍끌이 순매수. 얘가 시가총액이 5위는 아니잖아요. 시가총액이 5위가 아니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시가총액 얼마예요? 1억 900만 주짜리니까. 1억 900만 주? 1억 900만 주? 1억 900만 주? 그러니까 얼마야? 1억 1000만 주라고 잡고 7조에 좀 못 미치죠. 시가총액 순위 5위는 아니란 말이야.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KB금융의 이러한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은 정부의 저 PBR 정책 아니야. 항상 저 PBR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또 주변 국가의 유보액에 대한 과세 제도 이런 부분까지 만져가면서 주저하는 정책을 강하게 해줘라. 뭐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또 이익 소각 이런 부분 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뭐 긍정적으로 뭐 해석해서 볼 수는 있는데 궁극적인 내용은 뒷부분에 설명드릴 건데 금리의 정책입니다. 금리 정책. 그래서 당분간은 그 지속될 수밖에 없다. 금융지수사의 랠리는. 그 내용 보여드릴게요. 올해 1월 달에 51,500원. 51,500원. 올해 1월 달에. 검색기에 빵. 그리고 검색기에 떠서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이제 검색기에서는 변동성 매매 기준까지도 놓고 보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의 위치에서 결론은 KB금융을 편입할 수 있느냐? 주가가 100% 이상 올라왔는데 올해 저점 대비 편입할 수 있다. 1월 24일 날 52,800원. 또 2월 달에도 계속 뜹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얹고 후회를 하셔야 돼요. 야, 윤정두가 방송에서 저렇게 보여주고 윤정두가 3월 포트, 6월 포트에 2,400개 종목에서 6개 종목을 넣어놓는 포트에 KB금융을 넣어놓고 윤정두가 2월 2일 예를 들어서 또 10월 달도 마찬가지인데 저럴 때 KB금융을 오픈해서 넣어드렸단 말이에요. 2,400개 종목에서 다음 내일장 공략주에 아니 뭐 소형 잡주 넣어가지고 뭐 상한가 갔어요 대박 났어요 이게 마케팅이 먹히겠지. 근데 KB금융을 저렇게 넣어서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저 당시에 또 지금의 KB금융을 안 갖고 계시거나 편입을 못했거나 편입할 의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반성이 자기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 스스로의 반성이지 누구에게 머리를 숙이는 반성은 아니잖아요. 진짜 그렇구나. 내가 소형 잡지에서 단타 쳐서 수익 내려다가 이런 훌륭한 종목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하고 저런 변동성이 나와 있을 때에도 내일장 공략주에 이런 변동성이 나오는 제주은행이 아닌 KB금융을 얘기해 드릴 때 왜 안 쫓아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결론은 아니 그래서 잘난 체하지 말고 지금 가격에 살 수 있냐고. 사야 된다니까. 살 수 있냐고가 아니라 사셔야 된다고.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주력주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끝없이 계속 불거져서 올라오죠.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7월 때까지 이렇게 잘 설정이 되어 있다가 없어져요.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해요. 8월, 9월에 8월 초, 9월 초 시장 충격받을 때 KB금융도 잠시 없어집니다. 시장 충격 때문에 없어지는 내용도 있지만 아니야. 9만 원을 넘겼던 친구가 8만 원이 훼손이 됩니다. 그값 10% 아니지. 얘는 금리 인상 시기에 대바꾸가 없어요. 한번 슈팅 나오면 계속 뭐 위로 가는데 이런 식으로 미끄러져 내려온 적은 없었다는 거지 사실은. 왜요? 금리를 급격히 인하한다라는 분위기. 경기가 침체됐어? 둔화된 거야? 그래서 빅컷을 해? 이런 분위기로 8월 초, 9월 초에 무너졌잖아. 그 전만 해도 금리 급격히 내려줘요. 금리를 내려야 시장이 폭등할 거야.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시장 폭락하니까 정상적으로 딱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정상적으로 딱 돌아와서 이거 보시면은 9월 26일 날도 8만 1,000원이야. 그러면 얼마 8만 원이 깨졌단 얘기 아니에요. 깨졌었단 얘기 아니야. 응?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돼서 금리를 급격히 내린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시장은 무너진다라는 거 절실히 깨닫게 된 그런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시 시장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 글로벌 시장의 기준입니다. 우리만 못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호재인지 알고 헛소리들 하는 사람들 얘기에 귀를 기울이시는데 절대 아니야. 금리 인하는 다 죽지 않은 얘기고 금리를 더디게 인하하든 아니면 좀 금리를 동결 상태로 유지를 해야 주식시장은
지속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봐오신 모든 종목, 반도체, 바이오, 방산, 또 HD 현대일렉트릭 변압기기 이런 쪽의 슈팅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닌데 옆에서 들으면은 금리를 인하해야 뭐 바이오 쪽이 날아간다는데 그건 정신 나간 애들 얘기고. 바이오 쪽에 비이성적인 슈팅 나온 거는 작년 4분기부터예요. HLB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고성장의 업체들에 대해서 조달금리가 낮아지면 좋겠다. 그거는 이론적인 얘기인 거고, 지금의 고금리에서 조달되는 자금들이 안전자산으로 가요? 위험자산으로 가요? 지금 고금리에는 움직이는 자금이 없습니까? 그러면 시장은 박살나는 거지. 이 고금리에도 AI 쪽에 자금 투자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성장이 계속 이어지는 건데, 쉽게 5%의 대출 받아 와가지고 채권 투자해서 2% 수익 내요? 그 정신 나간 거야? 아니잖아. 고금리 속에서 고금리 자산을 고금리 자금을 갖고 와서 고성장 업체에 돈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제약바이오 쪽에도 슈팅이 그래서 나오는 거지. 금리를 급격히 낮추는 순간 성장주 쪽엔 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안전자산으로 간단 말이야. 응? 안전자산으로. 근데 지금의 흐름은 글로벌 시장이 지속적인 신고가를 일리다. 그럼 여전히 고금리 속에서 유동자산은 성장주에 베팅을 계속하고 있다. 그 정도로 지표가 긍정적이다. 25일 날 기준에서 또다시 KB금융 들여다보세요. 또 28일 기준에서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지금 7위까지 올라왔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기아가 8위로 밀린 게 속상할 뿐이지, 셀트리온 이런 애들이 어떻게 시가총액 6위에 있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요. 실적이 있어? 없는 애 아니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저기 시가총액 4위에 있어? 솔직히 얘기해서. 그럼 시가총액 4위에서 밀려 내려오라는 게 아니라 현대차가 치고 들어올리면 돼. 현대차가 시가총액 4위였어요. 실적이 순이익이 1조씩 나와, 아니 10조씩 나와. 10조 이상 11조. 응?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이익이 1조야. 순위가 바뀌는 게 맞죠. 현대차가 올라가고. 응? 어쨌든 지금 굉장히 오래간만에 KB금융 신한지주까지 시가총액 10위 안에 금융지주사가 두 종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삼성생명도 지금 들어와 있죠. 20위 안에. 하나금융지주가 19위로 올라왔죠. 이게 정상입니다. 어떤 기준에? 23년 7월 달에 마지막 금리 인상했어요. 그게 5% 금리까지 올라온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지금까지도 금리 얘기하고 금리 인하 얘기하고 금리 급격히 인하해라. 여러분들 가슴에 손 얹고 반성하셔야 돼. 금리를 언제 올렸고 금리를 마지막에 언제 올렸는지 그거 기억 하나도 안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되겠냐고.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의 금요일날 기준에 고려아연이 상승률 1위, KB금융이 상승률 2위인데 종가 기준으로 하나금융지주가 상승률 9위, JB금융지주가 상승률 10위, 그리고 10위권 밖에도 13위의 BNK 금융지주, 18위의 신한지주, 이런 종목군들을 금리를 언제 올렸고 마지막 금리는 언제 올렸는지 그것을 이해도 못하면서 어떻게 얘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야. 응? 결론은 이거 하나 놓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25일 날도 검색계 뜹니다. 이렇게 25일 날도 검색계 이거 하나 놓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간단하게만 설명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응?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든 혹은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든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면
여기 보시면 금리에 대해서도 여기 또 있어요. KBS 머니올라 방송 나갈 때 금리, 채권 다 얘기해놨고, 그리고 요 영상들에서도 검색해 보시면 금리 관련된 영상, 지표 관련된 영상 무지 많아. 그거 보기 힘드시면 농담이 아니라 네이버에서 윤종도 검색해서 찾아오시라니까, 홈페이지. 그리고 왼쪽에 전화번호 나오잖아. 전화하세요. 전화하셔서 나 수익 좀 잡아줘. 혼자서 힘들어. 옆에 가서 얘기 들었더니 이상한 소리만 해. 중동 얘기든 뭐든. 결론적으로 이거 보시면요. 자, 잘 보세요. 칸이 이제 좁게 형성이 됐는데 뭐 이걸 다 오늘 설명드리기 그러니까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17번 올립니다. 1년에 FOMC 회의, 또 우리나라 금통위 회의가 1년에 8차례 열려요. 1년에 8차례. 한 달 보름 간격으로 열립니다. 8차례 열리는데 그러면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이때 17번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하고 한 번 더 올린 거야. 왜 올렸어요? 경기가 좋아서. 경기가 좋아서 돈 많이 버는 쪽은 돈 많이 쓰고 싶잖아요. 그럼 물가 어떻게 돼? 막 올라가겠죠. 그럼 부익부 빈익빈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절하게 유동성을 줄여서 긴축을 해줘서 너무 큰 인플레이션이 형성되지 않게끔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1년 3개월 만에 2007년 9월 달에 금리를 내립니다. 이때도 B컷이에요. 0.5%포인트를 내립니다. 이때 왜 내렸어요? 2007년 초부터 불거져 있던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문제, 서브프라임의 붕괴. 그렇게 되면서 금리를 내리고 그냥 급격히 내려요. 이렇게. 이때는 뭐예요? 미국의 IB 은행 쪽에 시가총액 순위 IB 은행의 5위였던 베어스턴스가 파산합니다. 왜요? 서프라임 때문에. 그리고 4위 리먼모러스도 파산합니다. 왜요? 서프라임 때문에. 그러고 나서 메릴 린치, 3위 메릴 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피인수됩니다. 왜? 서프라임 때문에. 2007년 9월에 첫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은 붕괴가 되죠.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2000 넘겼던 게 900까지 깨집니다. 그래서 제로 금리가 나온 거고, 이때 오바마 대통령이 또 버냉키 의장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릴 정도로 라는 표현을 해가면서 양적 완화를 하죠. 제로 금리만 가지고는 안 됐거든. 지금 이 이전에 금리가 최저점이 1%였어요. 언제? 9.11 테러 터지고 1%까지 금리를 낮춥니다. 그래서 시장은 슈팅이 나오죠. 오히려 글로벌 시장 붕괴였고 미국은 바로 슈팅이 났습니다. 급격한 금리는 한 방에 그냥 1%까지 확 다 내려주는. 그 이전에는 얼마였는데 금리가 최저금리가 3%였어요. 그 3%에서 9.11 테러 터지고 1%로 그 1%를 리먼 터지고 제로금리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도저히 살릴 수 없다. 그래서 양적 완화 돈을 매달 2천억 달러씩 뿌려주겠다. 그게 양적 완화예요. 그게 국회를 통과한 게 2009년 3월입니다. 그런 것 좀 알고 계셔야 돼. 2000년 이후에 그런 내용쯤은.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멘토 역할을 하는 윤정도만큼은 알고 있어야 돼. 혹은 방송 나와서 떠들어대는, 지저대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지들도 모르면서 지금에 와서 금리를 내리니 올리니 내려야 좋다, 올려야 좋다, 헛소리하고. 올려야 좋다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내려야 된다, 급격히 내려야 된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2015년 12월 달에 금리를 9년 6개월 만에 다시 올려요. 왜? 경기가 지표가 살아나서 올린 거지. 그리고 2018년 12월 19일까지 올리는데 거의 제한적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하게 금리 인하를 요청을 해요. 야, 파월, 내가 너를 여기다 앉혀놨는데 내 말 안 들어? 내려. 왜?
중간선거 또 대선을 앞두고 금리를 낮춰서 돈을 뿌리고 싶은 욕망이 터져 있던 거죠, 사실은. 결론적으로 금리를 두 손 들고 다시 낮추게 됩니다. 낮추고 난 이후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다시 바닥금리. 그리고 21년도에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리죠. 왜요? 지표가 어마어마하게 좋고 과열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못 올린 이유는 미국의 대선 끝나고 대선 때 공약한 인프라 자금 2조 달러를 뿌린다. 그게 의회 승인이 돼서 21년도에 2조 달러를 뿌리는 게 승인이 돼서 뿌려지게 됐는데, 아니 정부는 돈을 2조 달러를 뿌리는데 긴축을 해서 금리를 올린다? 돈을 뿌리는데 긴축을 해서 돈을 올린다? 안 맞잖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비둘기파로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뭐 오래간만에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KB금융의 기준이니까 좀 자세하게 끌고 가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요 기준, 요 기준에서 먼저 하면 되는데, 요게 뭐냐면 S&P 500 지수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 시기는 요 시기입니다. 시장이 바닥 찍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2003년도에 바닥 찍고 512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갈 때, 그러니까 중국이 한 자릿수 경제 성장률에서 두 자릿수로 경제 성장률이 확장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그 이후의 흐름에 2002년도에 물동량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글로벌 시장에. 중국이 블랙홀이 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뭐 원유부터 해서 모든 원자재를 다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가공해서 세계로 다 뿌리게 되죠. 그 흐름 속에서 2002년도 4분기에 해운주들의 운임비가 올라가고 슈팅이 상상을 초월하게. 그리고 2003년도부터 조선업황이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됩니다. 30년 만에 호황세. 1970년대 이후에 30년 만에 선박 발주가 사상 최대치. 그 정도로 물동량이 증가하고 슈팅이 나오는, 지표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금리를 요 빨간 색깔 박스 칠 때 금리를 올린 거예요.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시장 지수는. 여기서 올라온 것도 가파르다 생각했는데 그 이상의 슈팅이죠. 그 다음에 고금리를 유지하는 과정. 2006년 6월 달에 금리 정점 찍고 2007년 9월 달 금리 인하 전까지 시장은 지속 슈팅입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이거 하나만 놓고 보셔도 되는 거야. 근데 참 답답스러운 게 저런 거 하나를 안 보고, 이거 한 장을 안 보고, 그리고 방송 나와서 헛소리를 떠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이 방송 나가진 않잖아. 응? 그잖아요. 이거 한 장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한 장을 떠나서 이 하나의 내용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금리 인상 시기와 금리 인하 시기에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를. 경기가 좋아져서 지표가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를 올렸단 말이지. 9.11 테러 이후에 처음으로 1%의 금리에서 5.25%까지 1%의 금리에서 5.25%까지 4.25%포인트를 올린 거예요. 근데 시장은 폭등이야. 17번 올렸어. 그리고 나서 2007년 9월 달에 금리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폭락을 한 거예요. 금리를 급격히 내리던 이 시점에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폭락. 왜요? 금리를 급격히 내릴 만큼 경기가 둔화돼 있어서. 그리고 나서 저금리 속에 유동성을 주니까, 여기까지 슈팅이 계속 나와준 거죠. 얼마나 땡큐합니까? 이때 기준에 버냉키 의장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 할 정도로 돈을 뿌리는 정책 속에서 2013년도가 여기입니다. 2013년도에 무엇을 발표하냐면 테이퍼링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합성 단어예요. 출구 전략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죠. 그래서 매달 2천억 달러 이상씩 공급해주던 유동성을 그걸 줄이겠다. 2천억 달러 이상을 주던 공급을 줄이겠다. 그리고 단계별로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13년부터 해서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시장의 긴축을, 그러니까 실질적인 금리 인상이랑 비슷한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시장은 슈팅이 지속적으로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서 금리를 드디어 올립니다. 근데 금리를 올리기 직전에 금리를 인상한다는 우려감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우려감이 아니라 그거는 실질적으로 대박, 초대박, 호재다. 이렇게 인식해야 되는데 그 방송 나오는 정신 나간 애들이 금리 인상의 우려감 이 헛소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금리 올린 게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리죠. 조금 전에 그 아까 표에서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때부터 2018년까지 미국 시장 어떻게 돼? 슈팅입니다. 근데 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리 인하 그걸 우기다 보니까 마지막 금리 인상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금리 인하로 또 돌리겠구나.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때 눌림목.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내린 거예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억지로 내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지금 정도의 시점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급격히 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정도의 시점에서 금리를 어쩔 수 없이 내린 정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 기준에서 이때 시장 붕괴된 건 뭐다? 코로나19. 코로나19 때 일시적인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문제로 제로금리로 낮춘 거죠. 그래 얼마나 땡큐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랠리가 나올 정도로 지표가 어때요? 매우 긍정적인 상황인데 그래서 오히려 금리를 이렇게 올려도 되는 위치인데 코로나19 때문에 금리를 제로금리로 설정을 했다? 그럼 최소 이때 대비해서는 일단 지표가 좋던 시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스 때나 메르스 때, 2002년 사스 또 2015년 메르스 때처럼 코로나 때의 기준도 정책 금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추경 그렇게 되면서 추가 경제 예산을 짜기 때문에 유동성이 공급되잖아요. 제로금리와 유동성까지. 그래서 V자 형태가 되는 거예요. 날짜라든가 그때 흐름이라든가 뭐 사스가 언젠지 메르스가 언젠지 그걸 다 기억하는 게 그 당시에 시장 전략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 우리는 입이 찢어졌죠. 남들 반등 나올 때 다 정리하라 헛소리 할 때 과거 데이터 보여드리고 금융 시장의 붕괴가 아닌 일시적인 현상이라서 상관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다시 유동성 랠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빨간 색깔의 금리 인상 시기와 빨간 색깔의 금리 인상 시기와 파란 색깔의 금리 인하 시기만 보시면 돼요. 그죠? 2000년 이후에 금리 인하에서 살아남은 적이 있어요? 이때 잠깐 공격적 금리 인하가 아닌 하도 말이 많으니 제한적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때 이어진 슈팅. 여전히 고금리니까. 고금리는 아니구나. 저때 당시가. 어찌됐든. 그럼 지금의 기준에서 금리 인상 시기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원래는 이렇게 17번 올리던 그 범위의 기준. 그러니까 제로금리에서 얼마까지 올려요? 5%까지 올랐잖아요. 그죠? 5%포인트를 올려서 5%까지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 이때 당시에 5.25보다도 낮은 금리야. 유동성은 더 공급돼 있고 사실 물가는 더 올라와 있는데 금리는 5%보다 5.25%보다
들어올라 있을 때의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내에서도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거예요. 왜? 이 당시 대비 사실상의 화폐 가치 훼손이라든가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상승돼 있는 부분 감안했을 때는. 근데 지금 금리를 선거 때의 기준이고 특히 낮춰줘. 그래서 결국 이제 낮추긴 했는데 그것이 이때처럼의 지표의 붕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금리를 굳이 낮추지 않아도 될 시점에 일부 낮출 때의 흐름처럼 뭐 제가 볼 땐 정치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때 흐름처럼 지표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슈팅이 유지됐던 거다. 요거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고 코로나19.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금리를 올리는 시점에 시장은 결국은요. 유동성의 슈팅, 2조 달러를 뿌린 유동성의 슈팅이 일시적으로 또 급격한 금리 인상의 우려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을 일부 받았다면은 지금의 위치는 이게 4월입니다. 올해 4월이에요. 올해 4월. 윤정두가 올해 4월에 이렇게까지 예측을 했다? 소름 돋지 않아요? 농담해라. 여기 지금 올해 4월이라고 써 있는 거 이게. 4월 12일. 그럼 여기서부터 위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있지 지금. S&P 500 지수입니다. 이렇게 돼 있지. 작년 7월 이후의 기준에 시장의 랠리는 지속돼 온 거예요. 5%의 금리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 얹고. 작년 7월 이후에 5%의 금리가 유지돼 있는 거잖아요. 고금리가 유지돼 있는데 시장은 계속 슈팅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금리의 기준에서 성장주가 가고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은 지표가 긍정적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랠리가 나오는 거고, 시장의 랠리가 나오니까 성장주가 가는 거니까 시장의 랠리가 나오는 거고. 그럼 금융지주사의 기준은 뭐냐라고 했을 때 금융지주사는 어찌됐든 대출로 먹고 사는데 예대 마진의 개념보다도 대출로 먹고 살잖아요. 경기가 좋으니 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대출금리 때문에 죽고 못 살겠어요. 그래서 경기 지표가 무너졌나요? 아니잖아. 그래서 고금리에서 예대 마진의 랠리가 아니라 경기가 좋아서 대출이 많으니까 이런 랠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 부분을 땡겨서 보겠습니다. 땡겨서. 백이 없어요. 빠꾸가 없어요. 이게 언제? 5월 8일이에요. 5월 8일 방송하면요. 목표 주가 10만 원? 다들 콧방귀 꼈겠지. 5월 8일인데 주가가 6만 원, 7만 원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럼 보시면은 얘를 차트로 보겠습니다. 저 차트에서는 좀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이니까. 해상도가 떨어져서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 KB금융의 월봉을 보겠습니다. KB금융 월봉 보시면은 수급 논리까지 두 가지로 놓고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고금리 기준에서 금리를 낮추기 전까지 얘는 어떻게 됐어요? 슈팅이 계속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슈팅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그거를 몇 가지 볼 필요도 없다 그랬잖아.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한 번. 그리고 9년 6개월 만에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여기까지 올린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때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띄엄띄엄 올렸다 그랬죠. 띄엄띄엄 올리는 과정에 여기가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라고 강압을 했을 때. 실질적인 금리 인상 시기에 그러면 어디예요? 요 기준이죠. 그죠? 그 다음 제로금리 비이성적인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흐름, 그리고 정상적인 펀더멘탈로의 회귀. 요거는. 그러고 나서 2013년도에 금리를
올릴 때, 급격히 올릴 때 7월 이후에 우리가 들여다보던 위치가 이 자리예요. 아까 방송화면이. 고금리 속에서는 금융지수사가 간다. 두 번째 기준은요. 고금리 속에서는 금융지수사가 간다. 두 번째 기준은요. 수급의 기준을 무조건 보셔야 된다 그랬죠. 수급의 기준을 무조건 보셔야 되고 우리가 분명하게 주봉 기준에서 이런 전략을 설정해 드렸단 말이에요. 주력주로 계속 나왔었고 윤정도는 시장을 월등히 좋게 봤기 때문에 그리고 윤정도도 건방을 떤 거지. 어떤 건방이요? 글로벌 시장 대비 우리나라만 유독 못 갔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의 슈팅은 굉장히 강화될 수 있습니다. 10월 말일 삼성전자의 IR 진행되고 삼성전자가 뭔가에 제안을 하면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아요 지금?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실적이 왜 안 좋아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지금 겨울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삼성전자가 지금 전망치를 하회하고 안 좋고 그래도 작년 전망치 대비 10% 이상 실적이 증가해 있어요. 근데 주가는 작년 10월 말 대비해서 그때 전망치보다 10% 이상 실적이 증가했는데 10월 말 대비해서 15% 이상 빠져 있어. 말 같지도 않은 거지. 10월 말이 돌려지는 그 기준점이 돼서 수급이 하이닉스처럼 일부 1.5% 2%만 들어와도 삼성전자 슈팅 상상을 초월하게 형성될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는 올해 들어서 작년 4분기부터의 기준이긴 합니다만 올해 우리는 HLB 1, 4분기에 하한가 맞기 전에 다 차익 실현이지 왜 그걸 하한가 맞고 앉아있나? 또 알테오젠,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또 HD현대일렉트릭, 당연히 하이닉스. 이런 슈팅의 수익을 내다 보니 윤정도가 건방져져서 이러한 흐름에 KB금융에 대해서는 비중을 어떻게 해요? 주력주에서 일단은 한 발짝 빼놓고 왜? 다른 쪽에서 원체 슈팅을 많이 내주니까. 그죠? 그리고 9만 원을 왔다 갔다 할 때 차익 실현의 범위를 좀 고민해보자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략을 완전히 바꿨죠. 왜 바꿨어요? 슈팅이 나오는데 수급이 들어오는 슈팅이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슈팅이 나오는데 수급이 들어오는 슈팅이었어. 9만 원을 넘기는데 과거에 9만 원을 넘길 때처럼의 정체 상태의 슈팅이 아니라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슈팅이다. 얘 유통 물량이 없습니다. IMF 때 외국인들에게 지분 다 뺏기고 솔직히 78%의 외국인 지분의 주유주주가 22.96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외국계 블랙락이 6.36 신고한 거 이외에는요 다 쪼개져 있는 외국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100%가 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니지. 블랙락이 중복이니까 대주주와 외국계가 합산을 하면은 94%. 기간까지 하면은 유통 물량이 없어. 유통 물량이 없는 애를 어떻게 때려서 올해 들어서만 4%대 때려 산 거예요. 또 10월 달 들어서만 그냥 얼마야?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이 유입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 1위인 거예요. 유통 물량이 없는데 개인들이 270만 주 10월 한 달 동안 유통 물량이 없는데 거의 1%에 가까운 3억 9,300만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유튜브든 어디서 보실 때 KB금융이 좋고요, 실적이 좋고요, 뭐가 좋고 얘 KB금융이나 신한지주나 좋은 회사 지금 나쁜 회사야. 저평가지 그러면 고평가야. 그 기준에 그러면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이 그러면 결론은 수급이 들어오느냐. 기술적으로 수급이 메이저가 들어왔잖아요. 거래대금은요 OMA 20MA 거래량을 수반하고 거래대금 나쁘지 않고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수급이 들어온 거에 대한 명분이 뭐예요? 밸류 프로그램, 실적 다 좋지. 근데 궁극적으로는요. 궁극적인 기준에 여전히 금리가 고급니다. 여전히 금리가 고급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기준도 꼭 보셔야 되는 게 7월 이후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걱정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9만 원 전후에서 좀 정리를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9월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8만 원 이탈된 정도가 아니라 7만 4천 원까지. 여기서도 8만 원 이탈됐죠. 뭐라 그랬어요? 경기가 둔화될 정도. 금리를 인하할 만큼 경기가 둔화됐냐 침체됐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은요? 지금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이해만 하시고 흘려 넘기세요. 전문가라고 방송 나오는 애들도 모르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 얼결에 저도 모니터링을 얼떨결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누가 올려놨더라고. 어? 나스닥은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채권 금리가 올라서 이게 좀 참 헷갈려요. 정신 나간 애들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은 우리 선생님 얘기가 맞나 보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잘 들어보세요. 나스닥이 간다는 거는 성장주가 간다는 거죠. 지수가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기술주 성장주가 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종도 뭐라 했어요? 금리를 급격히 내리면 안 된다. 금리를 급격히 내릴 정도로 지표가 악화되면 안 된다. 경기가 둔화되면 안 된다. 그럼 금리를 급격히 내리는 게 아니고 제한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건 어디서 나와요? 채권 가격이 올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금리를 급격히 내리면 채권 가격이 오르겠지. 경기가 둔화된다고 생각하면 안전자산인 채권 가격이 오르겠지. 경기가 둔화되면 채권을 많이 사야 되잖아. 응?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될 것 같으면 위험자산에서는 돈을 빼야 되죠. 큰일 나지. 그러니까 돈을 빼서 뭘 사? 안전자산으로 가겠지. 금리를 급격히 낮추게 된다면. 경기가 급격히 안 좋아진다면. 그죠? 그럼 채권 가격의 강세는 채권 금리의 하락입니다. 채권 가격이 강세를 띈다는 거는 나스닥이 못 가는 거야. 채권 가격이 안전자산이 강세를 띠는데 어떻게 위험자산이 가요? 그것도 S&P 500 지수도 아니고 나스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죠? 그러면은 나스닥은 갈 것 같은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참 걱정이 정신 나가네지.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건 뭐예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야. 최근에 채권 가격이 강세를 띄었어. 금리를 B컷 0.5%포인트를 내린다고 하니까 채권 가격이 강세를 띄었단 말이야. 근데 금리를 생각만큼 그렇게 급격히 안 내려? 경기 지표가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니야? 그렇게까지 안 내려도 돼? 어차피 이제 대선은 이제 뭐 막바지고 그럼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는 거야 혹시? 윤종도는 동결하길 기대하는 거고. 내려봐야 25bp야? 에이 그럼 뭐 아니네? 채권을 더 이상 안 사.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은 채권 금리는 올라가겠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나스닥이 갈 수 있다는 거야, 기술주가. 그러면 와 대박입니다. 나스닥 계속 갈 것 같아요.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이건 나스닥 계속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나스닥은 계속 갈 것 같은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헛소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속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 맞으면 좋아요 좀 누르라니까. 지금 유튜브에 제가 지금 2시간 이상 방송을 하고 있죠. 2시간 40분째죠. 그래 유튜브에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어찌됐건 173분.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야. 뭐 남들 뭐 몇만 명이든 몇십만 명 필요 없고. 근데 좋아요가 12개가 뭡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녹화 방송 다시 보셔도 되고 윤정도 건 지우지를 않잖아. 유료 교육을 해도 다 나눠드리잖아. 다른 사람들 어때? 다 지워버리고 유료 교육한 거 안 나눠주죠. 왜? 맨날 말이 바뀌는 게 아니라 틀리니까. 지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니까. 결국은 뭐예요? KB금융이 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금리를 낮춰? 경기가 둔화됐어? 경기가 침체됐어? 그래서 금리를 급격히 낮추는 거야? 이러면 금융지주사는 다 죽는 거라니까. 그럼 금리 계속 낮춘다는데
지금 채권 금리가 오르잖아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 그럼 뭐야? 시장에서 지금 뭐 미국 증시가 계속 신고가야. 그럼 뭐야? 시장에서 지표가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금리를 낮추니까 주가가 슈팅 나온다 이게 아니란 말이지. 금리를 낮추는데 어떻게 나스닥이 가냐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금리를 공격적으로 낮출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당분간은 성장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 수급이 다시금 들어오면서의 슈팅인 거예요. 신고가가. 이때는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이 8만 원이라는 게 위로 9만 원도 중요하지만 밑에 8만 원이라는 게 이탈도 잠깐 되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곳을 넘긴 거잖아요. 조금의 슈팅이라도 들어오고 이때도 슈팅이 적지 않은 슈팅이 들어온 거야. 이때 들어왔잖아. 들어오면서 고점 넘긴 거 아니에요. 무조건 수급 늘린 거예요. 무조건 수급이 중요한 거야. 응? 수급 없이 그냥 슈팅만 나오는 그런 케이스는 2차 전지나 바이오나 이런 쪽에 뭐라 그랬어요? 변동성 매매 기준인 거고 성장주들이. 실적주들의 주가의 업그레이드는 수급이 유입돼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9만 원을 찍은 거고 또 9만 원을 넘긴 거고. 그러던 흐름에 8월 초에 출렁, 9월 초에 출렁. 왜? 경기 둔화 우려감, 침체 우려감. 표현되는 거는요, 금리의 인하. 지금은요, 금리 인하 급격히 없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금리를 뭐 윤종도 얘기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아이 금리 인하한다는데 저 윤종도 헛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그러면은 금융지주사는 다 파셔야 돼. 다 매도. 농담이 아니라 다 매도지. 근데 메이저들이 지금 때렸었단 말이야. 유통 물량도 없는 애를. 해석은요. 금리를 급격히 인하하지 않는다는 쪽에 베팅을 하는구나. 됐죠? 농담이 아니에요. KB금융 지금도 살 수 있나요? 전 분명히 지금도 살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고. 그럼 KB금융의 목표 주가는 얼마인가요? 또 이러실 거 아니야. 그러면 궁극적으로 목표 주가 9만 원 잡고 6만 원 잡고 얼마? 12만 원이에요. 의미 있는 저점이라고 그랬죠. 갭에 대한 기준이. 너무 멀어요. 얘 무거운 종목인데. 그럼 10만 원만 잡든가. 10만 5천 원, 요 절반 정도 하시면 10만 5천 원. 의미 있는 저점. 이도 저도 다 모르겠다. 야, 금리 얘기하고 머리 아프다. 내가 그래도 좀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들은 다 사회 지도계층 인사세요. 집 팔아서 지금 주식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유자산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분야에서든 그래도 성공하신 거란 말이에요. 어느 분야에서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시다 할지라도 여유자산이 있다는 거 아니야. 빚내서 해요? 빚내서 하지 마세요. 근데 결론은 금융 분야에 대해서 윤정두가 뭐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척척 박사도 아니고 결론은 주식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검증이 많이 돼 있고 그 뭐 실질적으로 그렇잖아. 검증돼 있지 뭐 안 돼 있어? 그래서 뭐 이런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이런 설명을 다 드릴 수 있었던 거고 드릴 수 있는 거고 또 금리나 또 금융지주사의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누가 어디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밸류 프로그램입니다. 뭐 실적이 좋습니다. 수급에 대해서는 논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식 수가 몇 주인지, 외국계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대주주는 얼마큼 갖고 있는지 누구도 얘기를 안 해주잖아. 모르니까 못 해주는 거지. 결국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잖아요. 유통 물량도 없어요. 대주주와 외국인 합산하면 94%, 95%야. 기간 빼고 나면 유통 물량도 없어. 개인들이 이거 단타 칩니까? 아니잖아. 그랬을 때 슈팅이 나온 거는 그 없는 유통 물량에 추가적인 매집이 돼 있으니까 슈팅이 나온 거지. 그리고 정체 상태에 있다가 다시금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매수가 들어온 기준은 제가 볼 때는 금리를 여기서 더 급격히 낮출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고 제가 아까 금리 잘못 말씀드렸어요. 5.5까지 올려놓은 거를 5%로 기준을 설정을 했고, 기존에 5.25 감안했을 때는 그게 사상 최대치는 아니다. 그렇게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런 것들도 지표 보시는 것도, 간단해요. 이쪽 이스라엘 증시도 보시고, 그리고 금리 부분도 이런 쪽에서 한번 보시면은, 또 아니면 선물 쪽에 기준을 잡으셔서 보셔도 돼요. 잠깐만요. 외환이 어딨냐. 더보기 중앙은행 여기 있다. 그렇게 해서 금리 보시면은 이렇게 5.5까지 들어 올려놓고 이 기준에 2000년 이후에 금리 동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이 당시의 고점 대비해서 25bp 더 올려놓은 건데, 그것이 저 당시의 고점으로 감안했을 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고금리는 아니라는 거고, 금융지주사의 경우에도 수급 논리의 기준에 이미 벌써 이게 5월 8일자예요. 5월 8일자. 이때 얼마? 7만 원 정도 했었나? 그럼 지금 저 7만 원, 제가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7만 원이라고 감안을 하면은 얼마예요? 10만 원의 기준이면 50%, 한 40% 슈팅이 나온 거네. 여러분들 계좌 검사 한번 해볼까요? 40% 정도의 수익이 발생돼 있으신지.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미 주봉이든 일봉이든 여러분들께 다 이렇게 설정을 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당연히 내일자 공략주 기준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내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의 기준에 KB금융지주사는 편입의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왜? 급격한 금리 인하만 아니면 무난하다. 됐죠? 나중에 이제 이런 여러분들 선배분들 수익범위나 교육범위나 이런 다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전히 KB금융에 대해서 섹시함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가장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여러분들 수익범위를 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 수익은 시장 수익률을 당연히 넘길 수 있다. 언제까지요? 금리를 급격히 내리기 전까지. 금리 급격히 언제 내리나요? 지금은 아니라니까. 제가 볼 땐 지금은 절대 금리 급격히 내릴 수 없습니다. 지표가 이렇게 좋은데 금리 내렸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그리고 저는 제 입장에서는 다른 상품보다도 VVIP 가입하셔서 실질 수익을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말에도 이제 전화가 몇 통 왔는데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이 상품하고 저 상품하고 차이는 뭐냐? 그 굳이 설명해야 그게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그렇진 않잖아. 1개월에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죠. 495만 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2+1 정도로 들어오시면은 될 것 같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교육 문자반 오픈이 아니라 할인 이벤트를 주말에만 오픈을 해놓은 건데, 이미 주말에 이제 신청을 하셨어요. 10분 정도로 해놨는데, 그러니까 오늘 방송 보신 분들까지는 열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6개월이 되죠. 이거는 교육 받으시고 문자 받으시고 수익 내시고, 대표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남기실 분들은 여기로 문자 남겨놓으시면 돼요. 나중에 돼서 선착순 끝났는데 나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도 이거 좀 해주면 안 돼요. 안 돼. 네? 그리고 저 가격은 우리나라에서 윤정두가 제일 먼저 가격을 다 올려놔 버렸어요. 너무 죄송하게. 2008년도 자료가 있나 모르겠는데 2008년도 자료가 없네. 나중에 기회 되면 나중에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네.
이게 2008년도 한국경제TV, 아니 한국경제신문. 지금도 이제 한국경제신문 가셔서 PDF 파일 이렇게 다운받는 게 있어요. 무료로. 그 가보시면은 28년도 9월 6일, 9월 25일자 신문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 하단 통광고 요게 500만 원짜리 광고예요. 요게 500만 원짜리 광고인데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이 당시에 연회비가 3,000, 이 당시에 골드웨어원이 150이었어요. 그런 거 감안하면은 자 어찌됐건 이렇게 마무리하고 뒷부분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하이닉스, HD현대 일렉 이런 쪽은 뭐 지난주에 굉장히 자세히 녹화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펩트론 종목 검색기 쪽에서 나온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을 좀 설정을 해드릴게요. 고려인까지 다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